당신은 왜 성공을 두려워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걸까요? 아마 당신이 한 번도 인정하지 못했던 진실이 하나 있을 겁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을 찾아갔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평생 안전하게만 살았고 항상 가장 쉬운 길을 선택했으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융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는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스러운 진실을 지적했죠. 그녀는 자신 안에 잠재된 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역설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때가 아니라며 거절했나요? 얼마나 자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나요? 얼마나 자주 위대한 것을 정복하는 대신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선택했나요? 융은 이것을 자신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쁘거나 부정적인 의미의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이 거부하고 묻어버리고 직면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 그림자 속에는 당신이 싫어하는 나쁜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두려워하는 힘들도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닭장에서 키워진 독수리라고 상상해 보세요. 평생 자신이 닭이라고 믿었죠. 닭처럼 모이를 쪼고 닭처럼 걷고 닭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안전한 닭장의 삶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광활한 하늘과 강한 바람, 정상의 고독함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약함보다 자신의 힘을 더 두려워합니다. 어둠보다 자신의 빛을 더 두려워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위대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융의 그림자에 관한 5가지 원리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원리들이죠. 이것들은 책 속의 메마른 이론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교훈들입니다. 이 원리들은 당신이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힘으로 변환시켜 당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되어야 했던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리들이 당신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한계를 깨뜨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진실은 이거예요. 아무도 당신 자신만큼 당신을 가둘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두려움만큼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원리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어떤 중년 남성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그를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모범적인 아버지, 성실한 직원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름 모를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을 싫어했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했으며 규칙을 깨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느 날 융의 방법론에 따른 심리 상담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적어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목록은 끝이 없었어요. 오만함, 이기심, 권력욕, 뻔뻔함, 지나친 자신감. 그러자 상담사가 그의 인생을 바꾼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깨닫지 못하시나요? 선생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평생 거부해온 선생님 자신의 일부라는 걸요. 이것이 융이 말하는 그림자의 본질입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그림자 속에는 당신이 거부하는 나쁜 것들뿐만 아니라 당신이 감히 소유하지 못하는 힘들도 있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들이 당신에게 잘못한 건 없지만 그저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사람 말이에요. 융은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되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싫어하는 것은 사실 당신 자신에게서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그녀는 섹시하게 옷을 입고 자신의 몸에 자신감을 보이는 여성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항상 그들을 뻔뻔하다, 품위가 없다고 비난했죠. 하지만 심리를 깊이 파고들어 보니 그녀는 어릴 때부터 섹시함을 드러내는 것은 나쁘고 잘못된 것이라고 배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성성과 섹시함을 완전히 억압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걸 볼 때 분노를 느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엄청난 힘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항상 착하고 항상 양보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그림자 속에는 결단력 강인함,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융은 극도로 소심한 한 여성 환자와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절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죠. 그녀의 꿈에서는 자주 자신이 사나운 사자로 변해 주변 모든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꿈들이 그녀를 무섭게 했어요. 자신이 나쁜 사람,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융은 그녀가 꿈속의 사자가 바로 억압된 그녀의 힘이라는 걸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그 힘을 통합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폭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기 위해서요.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이기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무책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 통합은 당신이 자신 안에 모든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친절할 수도 있지만 강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우선시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투사라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5명 또는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5명을 나열해 보세요. 그들에게서 싫어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적어 보세요. 그 다음 각각에 대해 자문해 보세요. 내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또는 내 안에도 이렇게 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감히 그러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평생 가려놨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절반만 받아들인다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10분을 내서 그날을 돌아보세요. 언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느꼈나요? 언제 질투를 느꼈나요? 언제 화가 났나요? 이런 감정들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이 감정들이 거부된 나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아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게으르고 책임감 없는 젊은이들을 보면 화가 났어요.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시간이 없었죠. 자신의 그림자를 탐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그들의 자유를 질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안에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항상 긴장하지 않고 살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것은 게으름이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배웠던 거죠. 그가 자신의 게으름 부분을 받아들였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대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죄책감 없이 쉴 수 있게 되었죠.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 없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지치지 않게 되니까 일의 효율성도 더 높아졌어요. 융은 그림자가 묻혀있는 보물창고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진흙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금도 있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힘들이 있어요. 가장 완전한 자신이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답은 우리가 양육된 방식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고 배웁니다. 화는 나쁜 것, 이기심은 나쁜 것, 야망은 나쁜 것, 자부심은 나쁜 것, 그리고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는 그 모든 나쁜 것들을 억압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버전의 자신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억압된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으로 가라앉아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선택합니다. 좋은 기회들을 거절합니다. 모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의 부분들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쁜 남자들에게 끌리는 한 여성을 예로 들어보죠.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인데 왜 항상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까요? 그림자를 탐구했을 때 그녀는 자신 안에 강해지고 싶고 독립적이고 싶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부분을 두려워했어요. 그것이 이기적이고 여성답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억압하고 무의식적으로 강하고 심지어 공격적인 남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은 강함을 대신 표현해 주기를 바라면서요. 그녀가 자신의 강한 부분을 통합하기 시작했을 때 스스로 결단력 있고 자신감 있게 되는 것을 허락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강해질 필요가 없었어요. 스스로 강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녀는 자신을 존중하고 약함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원리, 당신이 쓰고 있는 가면이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쓰는 가면이죠.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에서 기능하기 위해 페르소나가 필요해요. 상세에게 대하는 방식과 친한 친구에게 대하는 방식이 같을 수는 없죠. 공공장소에서 말하는 방식과 침실에서 말하는 방식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페르소나와 완전히 동일시될 때 발생합니다. 그것이 단지 가면일 뿐 진짜 당신이 아니라는 걸 잊어버릴 때요.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너무 오래 써서 진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렸어요. 한 여성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죠. 그녀를 박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여사는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30년 동안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살았어요.
자신만의 취미도 꿈도 삶도 없었죠. 그녀는 그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녀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일로 바빴고요. 그리고 갑자기 박 여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꼈죠. 왜냐하면 30년 동안 그녀는 어머니 아내라는 역할과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페르소나 속에서 너무 오래 사는 것의 비극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걸 잊은 배우가 됩니다. 연극이 끝났을 때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역할이 되어버립니다. 융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르소나는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당신이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거리가 클수록 당신은 더 고통받습니다. 자살한 유명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돈, 명성, 존경. 하지만 여전히 극도로 고통받았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중 앞에서 완벽한 페르소나를 유지해야 했고 그동안 진짜 자신은 내면에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유지하는 압박이 너무 커서 그들을 짓눌렀던 거예요. 하지만 유명인이 아니어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사람인 척하는 지옥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내면이 무너지는 동안 강한 척하는 남자, 마음이 부서지는 동안 행복한 척하는 여자, 미래에 대해 공황 상태인 동안 성공한 척하는 젊은이,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큰 회사, 고급 차, 아름다운 집.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강하고 결단력 있고 항상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CEO 역할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그가 두려워하고 확신이 없고 외로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구축한 페르소나를 파괴할 테니까요. 어느 날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고 또 하루를 더 가장하는 것을 마주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요. 융이 우리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페르소나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입는 옷과 같아요. 밖에 나가려면 옷이 필요하지만 당신은 옷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한 벌의 옷을 너무 오래 입어서 벗을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페르소나에 갇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명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 없이 지쳐 있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아닌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해요. 24시간 연기를 해야 하는 것과 같죠. 둘째, 내면이 텅 비어 있다고 느낍니다. 모든 에너지가 가면을 유지하는 데 쓰이면 진짜 내면의 사람을 위한 것은 남지 않아요. 셋째,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연기할 사람이 없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진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 젊은 여성이 저를 찾아왔는데 그녀는 항상 모든 사람 눈에 착한 소녀였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밝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돕고 항상 다른 사람을 우선시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삶이 싫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울고 싶을 때 항상 웃어야 하는 게 싫었어요.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항상 네라고 말해야 하는 게 싫었어요. 항상 완벽해야 하는 게 싫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가면을 벗기 시작했을 때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떠났어요. 그녀의 가면만 사랑했지 진짜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습니다.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모든 불완전함과 함께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융은 자신에게 이르는 길은 엄청난 용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면을 벗을 용기,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당신을 보여줄 용기, 모든 사람이 그 진짜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받아들일 용기. 하지만 그것이 자유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 말이죠. 페르소나를 탐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가 자주 제안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3가지 버전의 자신을 적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당신,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 그리고 당신이 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당신. 그다음 이 3 버전 사이의 거리를 보세요. 거리가 클수록 진정한 자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융은 페르소나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융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페르소나에 대해 유연성을 갖는 것입니다. 언제 써야 하고 언제 벗을 수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이 단지 도구일 뿐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3번째 원리 개성화,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 융은 당신만의 독특한 존재가 되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온전하고 진정한 버전의 자신이 되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융에 따르면 이것이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갈까요? 답은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생존하려면 집단에 속해야 한다는 걸 배웁니다. 아이는 혼자 살 수 없어요. 부모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기 위해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신의 부분을 억압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부분을 발달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은 초기 발달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절대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을 삽니다. 계속해서 착한 딸, 효자 모범 직원, 모범 시민이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자신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융은 인생의 전반부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경력을 쌓고 가정을 꾸리는 것.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내면으로 돌아가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진정한 개성화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전환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맞지 않는데도 계속 옛 대본대로 살아갑니다. 60세 남자가 여전히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50세 여자가 여전히 완벽한 아내 어머니에 대한 사회의 기대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변한다면, 진정한 자신이 된다면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두려움은 근거가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을 시작할 때, 자신만의 진실대로 살기 시작할 때 몇 가지는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몇몇 관계는 끝날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몇몇 문은 닫힐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성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문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을 살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비로소 태어날 때부터 되어야 했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는 의사였습니다. 평생 병원에서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치료했죠. 그것이 부모님이 원하던 것이었고 사회가 존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항상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예술을 사랑했고 색을 사랑했고 창조성을 사랑했죠.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 꿈을 억압했습니다. 60세에 거의 죽을 뻔한 심장마비를 겪은 후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기 은퇴를 결정하고 회화를 추구했어요.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죠.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개성화 과정은 직선이 아닙니다. 굽이치고 도전이 있고 자기 의심의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융은 그것이 나선형과 같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옛 문제들로 돌아가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요. 옛 두려움과 마주하지만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요. 개성화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실존적 고독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때 당신은 자신이 유일무이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무도 당신과 완전히 같지 않아요. 아무도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고통스러운 진실이지만 동시에 해방시키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존적 고독을 받아들일 때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당신을 완성시켜 주기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반쪽을 찾지 않아요. 당신이 이미 온전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융은 코니웅티오라는 개념에 대해 말합니다. 자신 안에 대립물들의 결합이죠. 남성성과 여성성, 빛과 그림자,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감정, 개성화 과정은 이 모든 측면들을 조화로운 전체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한쪽을 버리고 다른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논리와 이성을 자랑스러워하는 한 여성을 예로 들어보죠. 그녀는 감정을 경멸했고 그것을 약함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개성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거부해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직관과 연결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약하게 만드는 대신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논리와 직관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성적인 사람이면서도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원리 역설이 온전함의 열쇠입니다. 융은 삶이 흑 또는 백이 아니라 흑과 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입니다. 진실은 절대성이 아니라 역설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두 개의 대립되는 극으로 나누기를 좋아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강함과 약함, 성공과 실패. 하지만 융은 이것이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양면을 담고 있어요. 빛 속에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 속에 빛이 있습니다. 강함 속에 약함이 있고 약함 속에 강함이 있습니다.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부드럽고 약하지만 단단한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물은 형태가 없지만 모든 것에 형태를 줄 수 있어요. 물은 양보하지만 파괴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역설의 힘입니다. 약해 보이는 것이 강함이 되고 잃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얻는 것이 됩니다. 항상 강해야 하고 통제해야 하고 항상 답을 알아야 한다고 믿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는 철권으로 회사를 운영했어요. 아무도 감히 그에게 도전하지 못했고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는 그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사는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유능한 직원들이 떠났고 창의성은 사라졌으며 분위기는 숨막혔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는데, 강하고 결단력 있고 통제했는데요. 한 코칭 세션에서 그는 반대로 해보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항상 답을 가지는 대신 질문을 해보라고, 통제하는 대신 신뢰해보라고, 강한 대신 약함을 허락해보라고. 처음에 그는 이것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절망적이어서 시도해봤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명령하는 대신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직원들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안다고 인정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함을 허락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강해질 공간을 만들었어요. 회사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새로운 종류의 강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약함의 강함, 모르는 것의 강함, 신뢰의 강함. 융은 우리가 한 극으로 너무 기울 때마다 무의식이 반대, 극으로 우리를 끌어당겨 보상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무 선한 사람들이 종종 폭력적인 꿈을 꾸는 이유입니다. 너무 이성적인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감정에 지배당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비참하게 통제력을 잃는 이유입니다. 비밀은 한 극을 선택하고 다른 극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비밀은 두 극 사이에 긴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대립물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삶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사랑을 예로 들어보죠. 우리는 사랑은 좋고 미움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미워할 능력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도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화낼 수 없다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랑은 분노의 부재가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과 분노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는데 그녀는 항상 완벽한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절대 자녀에게 화내지 않고 항상 인내심을 갖고 항상 사랑했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희미하고 가짜가 되어간다는 걸 느꼈어요. 진정으로 자녀와 연결될 수 없었죠. 필요할 때 자녀에게 화내는 것을 허락했을 때, 완벽하지 않은 것을 허락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더 깊고 진정성 있게 되었어요. 자녀들도 그것을 느끼고 그녀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융은 에난티오드로미아라는 개념에 대해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극점에 도달했을 때 반대로 변하는 법칙이죠. 너무 부유한 사람은 영혼이 가난해집니다. 너무 강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약해집니다. 너무 성공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들에서 실패합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게 아닙니다. 균형에 대한 상기입니다. 어떤 것도 극단으로 밀지 말라는 것, 모든 것의 씨앗 속에는 이미 그 반대의 싹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 융이 매우 좋아했던 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선생에게 물었어요.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선사가 답했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잔다. 학생은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요. 선사가 웃었습니다. 아니다. 먹을 때 그들은 1000가지 다른 것을 생각한다. 잘 때 그들은 내일을 걱정한다. 그들은 결코 있는 곳에 있지 않다. 이것이 역설과 함께 사는 예술입니다. 이것 또는 저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 과거 또는 미래가 아니라 둘 다를 담고 있는 현재. 행복 또는 고통이 아니라 둘 다 삶의 일부라는 수용. 5번째 원리 집단, 무의식 잊혀진 힘의 원천. 융은 개인 무의식, 즉 각 사람의 잊혀진 기억과 경험을 담고 있는 곳 외에도 더 깊은 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이것은 전 인류의 공통 보물창고로 수천 세대 조상들의 지혜와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왜 다른 문화의 동화들이 놀랍도록 비슷한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왜 영웅은 항상 시련을 극복해야 할까요? 왜 항상 물리쳐야 할 용이 있을까요? 왜 항상 보호되는 보물이 있을까요? 융은 이런 이야기들이 집단 무의식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원초적 패턴에서 나온다는 거죠. 집단 무의식은 신비롭거나 초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인 유산입니다. 눈 색깔과 머리 색깔을 물려받듯이 우리는 기본적인 심리적 패턴도 물려받습니다. 융기 원형이라고 부르는 이 패턴들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보편적 틀입니다. 어머니 원형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화에는 양육하고 보호하고 희생하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집단 무의식에 깊이 새겨진 원형입니다. 누군가가 이 원형을 활성화시킬 때 당신은 그 사람이 친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안전하고 보호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원형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 각자는 모든 원형을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영웅 현자, 배신자 연인 광대.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른 원형이 활성화됩니다. 항상 자신이 약하고 무능하다고 느끼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딸이 위협받았을 때 이상한 힘이 그녀 안에서 솟아올랐어요. 그녀는 용감하고 사납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사 어머니 원형이 활성화된 것이었어요. 그 힘은 항상 그녀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있었고 필요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융은 인생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집단 무의식과 연결되어 이 힘과 지혜의 원천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우리를 이 근원으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성 속에서, 디지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집단 무의식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융은 여러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꿈을 통해서입니다.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직접적인 문입니다. 꿈을 꿀 때 당신은 낮에 일어난 일만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집단 무의식의 이미지와 상징들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꿈속의 뱀은 단순한 뱀이 아닙니다. 맥락에 따라 변화의 상징지의 상징 위험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술과 창조성을 통해서입니다. 생각 없이 그리고 쓰고 춤출 때 당신은 집단 무의식이 당신을 통해 표현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은 자신이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작품이 그들을 통해 스스로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채널일 뿐이라고요.
셋째는 의식과 상징을 통해서입니다. 융은 종교의식에 매우 관심이 있었는데 특정 종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이런 의식들이 우리를 집단 무의식과 연결시킨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촛불을 켤 때, 기도할 때, 명상할 때 당신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고대 패턴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집단 무의식과 연결할 때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에 삼켜질 수 있다는 거죠. 융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경고합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구세주라고,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은 원형과 동일시하며 그것이 단지 그들을 통해 작동하는 집단 무의식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비결은 의식적 자아와 집단 무의식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을 부정하지 않되 그것에 삼켜지지도 않는 것, 무의식의 지혜를 듣는 법을 배우되 의식의 명료함을 유지하는 것, 집단 무의식과 연결하는 간단한 연습이 있습니다. 능동적 상상이라고 하죠.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이미지가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허락하세요. 통제하거나 방향을 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그 다음 그 이미지 속으로 들어가 상호작용하세요. 나타나는 인물들과 대화하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대답을 들어보세요. 한 남자가 자신의 능동적 상상 경험에 대해 말해줬어요. 그는 어두운 숲에 있는 자신을 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그는 늑대와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늑대가 말했어요. 나는 네가 잊어버린 너의 야생 부분이다. 나는 적이 아니다. 나는 네가 진정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힘이다. 그 세션 후 그는 자신이 너무 안전하게, 너무 통제된 삶을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의 야생적이고 본능적인 부분을 다시 찾을 필요가 있었죠. 집단 무의식은 인생의 전환기에 대한 지혜도 담고 있습니다. 융은 통과 의례에 대해 말합니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독신에서 결혼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현대 사회는 이런 의례 대부분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30세 남자가 여전히 소년입니다. 40세 여자가 여전히 왕자를 기다립니다. 융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한 통과 의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꼭 전통적인 종교 의례일 필요는 없어요. 혼자 떠나는 여행일 수도 있고 스스로 설정한 도전일 수도 있고 자신과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의 전환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융의 5가지 그림자 원리와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당신은 왜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했을 겁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강하고 너무 훌륭해서 그것이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운 이유는 당신이 정말로 강하다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을 변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훌륭하다면 그 훌륭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자신이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초대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모험으로의 초대. 자기 자신이 되는 모험 말이에요. 누군가의 복사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버전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될 수 있는 독특한 존재가 되는 것. 이 5가지 원리는 외울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여정을 위한 지도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통합해야 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벗어야 할 가면을 보여줄 것입니다. 개성화는 진정한 자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역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 무의식은 당신을 무한한 힘의 원천과 연결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마음이 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를 들여다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면을 벗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홀로 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역설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 당신의 삶이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마 가장 무서운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멋진 일이기도 합니다. 융은 한 사람의 삶의 특권은 그가 되도록 예정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특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어준 당신에게는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세상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개성화의 여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극단에서 안전을 찾는 대신 역설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힘의 원천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자신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실하게 살 용기를 낼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이 될 용기를 낼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짜로 완벽한 버전이 아니라 진짜이고 살아있고 불완전하지만 진정한 당신 자신. 세상은 또 다른 복사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빛과 그림자와 함께, 모든 강함과 약함과 함께, 당신의 모든 아름다움과 추함과 함께. 그래서 질문은 당신이 자신이 되기에 충분히 좋은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이 충분히 용기가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들었다는 것 자체가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가장하는 것에 지쳤다는 것을,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진실하게 살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그 부분에 귀 기울이세요. 그 부분을 신뢰하세요. 그 부분을 따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집으로, 자신에게로, 당신이 항상 되도록 예정된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